뉴스타트 2부 이어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일본으로 출국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엽니다. 다음 주 초에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는데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캐나다에 이어 이번엔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처음 마주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가 두 달여 만에 또 만나는 겁니다. 의전에 구애받지 않고 수시로 상대국으로 가는 이른바 셔틀 외교 형식인 만큼 꼭 필요한 행사들로만 빽빽하게 일정이 짜였습니다.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제1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바로 이어 정상회담과 만찬 등 공식 행사가 이어집니다. 이번 방일을 통해 양 정상 간 개인적인 유대 및 신뢰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를 지향한다는 대일 정책 기조에 따라 경제와 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한일 관계 청사진이 논의될 거로 보입니다. 주요 대미 수출국으로서 미국의 통상 압박을 같이 받는 처지인 만큼 일본과 대응 전략을 함께 모색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요일 오후 1박 2일간의 일본 방문이 끝나면 이 대통령은 곧바로 미국으로 향합니다. 백악관에서 진행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태평양을 건너는 겁니다. 현지 시각 24일 오후, 우리 시각으로 25일 월요일 새벽 워싱턴 DC에 도착하면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미국 방문 일정에 돌입합니다. 하이라이트는 현지 시각으로 이튿날인 25일입니다. 우리 시각으론 26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과 미국 재계, 학계 인사와의 만남 등이 연달아 잡혀 있습니다. 이미 타결된 관세 협상의 세부한 조율은 물론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 미국이 내밀 안보 청구서 같은 숙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 쟁점 현안 또한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습니다. 국가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호혜적인 외교 안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 방문 마지막 날 한미 조선업 협력의 상징인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둘러본 뒤 귀국길에 올라 목요일인 28일 새벽 한국에 도착합니다. 이에 앞서 오는 24일엔 중국으로 특사단을 보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친서를 전달하는데 한미일 삼각 협력을 중심에 두면서도 한중 관계 역시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일본은 이재명 대통령이 방일을 앞두고 대일 중시 기조를 거듭 강조한 것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신뢰 구축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하기 전 일본을 찾는 것을 이례적이라고 일제히 평가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사설에서 복잡한 국제 환경에서 대일 관계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 대통령의 인식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짚었습니다. 한일 간 위안부 합의, 강제동원 배상안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을 놓고도 일본 정부의 불안을 상당 부분 불식시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歴史問題というか、様々な合意についても、継続していくというふうに、リー大統領が言ったことは、とても、日本にとっては大事なメッセージだと思います。 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한미일 관계를 중시한다는 걸 알리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역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현안 외에도 저출산 등 양국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과제를 비롯해 워킹 홀리데이 제도 확대와 같은 젊은 인재 교류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당내 퇴진 압박을 거세게 받고 있는 이시바 총리가 정상회담 이후 한일 외교에 얼마만큼 힘을 쏟을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사흘 앞두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워싱턴 DC에 도착해 회담 의제 조율에 나섰습니다. 김 장관은 미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 요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에 도착을 했는데요. 오늘 어떤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까? 네, 김 장관은 오늘날 12시 40분쯤에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미국과 무역협정 타결 이후 한미 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위해서 20여일 만에 다시 미국을 찾은 겁니다. 공항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난 김 장관은 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제 조율 일정 때문에 제대로 인터뷰도 못한 채 공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의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 장관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은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도착하자마자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고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장관을 잇따라 만나고 있습니다. 이들과 만날 자리에서 김 장관은 한미 무역협정 세부 내용을 논의하고 산업과 자원 분야에서의 한미 협력을 위한 회담 의제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번 정상회담 의제 가운데 지금 관심을 끌고 있는 게 미국이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을 요구할지 여부인데요. 역시 이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도 피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쌀이나 소고기 시장을 개방을 추가로 저희가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한번 상황을 보시죠. 네,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타결된 무역협정에서 혹시 해소되지 않은 쟁점이 있는지 혹은 미국 측이 지금 추가로 요구하는 게 있는지에 대해서도 묻자 무역협정과 관련해서는 계속 논의를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압박이 더 거세졌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면서 상황을 좀 더 보자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현 외교장관도 한일 정상회담에 동행하지 않고 곧바로 미국으로 향해 배경에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관련 발언이 있었습니까? 사실 어젯밤 조 장관과 기자들의 숨바꼭질이 있었습니다만 이 조 장관의 직접 발언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자정을 조금 넘어선 시각 애틀랜타를 거쳐서 워싱턴 DC에 도착을 했는데요. 비공개로 입국했기 때문에 기자들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조 장관은 이르면 오늘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대행을 만나서 한미 정상회담 의제를 최종 조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 배석 일정을 취소하고 미국으로 향하면서 미국 측이 혹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었죠. 이 한미가 안보회담 의제를 놓고 최종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인 동맹 현대화를 둔 한미 견해 차이가 우려되기도 했는데요. 이 중국 견제를 우선시하는 미국은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국의 공개 지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게 그 배경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또 농축산물과 관련한 시장 개방 요구가 있었다는 이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강효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하지만 어제 브리핑에서 이 갑작스러운 방미는 아니라면서 좀 더 긴밀한 조율을 위해 미국으로 바로 출국한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틀 전 이곳에 도착한 여항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났는데요. 오늘 도착한 김정관 산업장관 일정에 합류해서 미국 측과 정상회담 의제를 최종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건희 씨가 오늘로 예정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에 불출석 뜻을 내비치면서 특검은 오는 25일로 재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10시에 소환한 김 씨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5일 오전 10시로 재소환을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 측은 특검에 낸 자필 불출석 사유서에서도 25일부터 출석이 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재소환에는 응할 전망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서울 양평고속도로와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전방위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건강을 이유로 구속 후 첫 조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 수사팀이 경기 양평군청 도로과를 압수수색합니다. 김건희 씨 일가의 땅이 있는 곳으로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청이 강제수사 대상이 된 건 처음입니다. 이번 특검 압수수색 대상에는 양평군 공무원과 설계 용역업체 직원들의 주거지 등 10여 곳이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김 씨 가족 기업이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 수사를 위해 모친 최은순 씨 동업자인 김충식 씨 집과 창고에서도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전방위적 압수수색과 더불어 소환 조사도 속도를 냈습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을 받는 김혜성 씨와 김 씨가 주주로 있던 IMS 모빌리티에 대기업 투자를 이끈 사모펀드 운용사 민모 대표가 조사를 받았고 20대 대선 때 국민의힘 시도당 위원장에 대한 쪼개기 후원 의혹을 받는 통일교 전 일지구장도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구속 뒤 첫 조사가 예정됐던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건강을 이유로 특검에 출석하지 않아 오는 25일로 다시 소환이 통보됐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대검찰청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현직 검사가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당사자들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전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의 진술 말고는 이를 확인할 추가 근거가 없다면서도 이같이 전했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을 맡았을 즈음인 지난 2017년 현직 검사가 전 씨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인사이동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관봉권 띠지 폐기 논란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한 대검찰청이 수사 돌입 하루 만에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검 조사팀은 어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과 띠지 분실 폐기에 연루된 수사관 2명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검은 지난 1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진상파악 지시에 따라 김윤용 감찰 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꾸려 감찰에 나섰고 사흘 뒤 정식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3대 특검의 전방위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주요 관련자들의 휴대전화가 유난히 순환당하고 있습니다. 부서지거나 망가지는 일이 적잖게 벌어지고 있는데 특검 수사팀들도 골치 아플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조성우 기자입니다.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는 김건희 씨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최측근입니다.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임성근 전 사단장 9명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특검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닷새 뒤 측근 A씨와 함께 자신의 휴대전화를 없애려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전화기는 연기가 날 정도로 밟힌 채 한강공원에 버려졌는데 특검이 찾아냈습니다. A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종호가 2025년 7월 10일 우리 특검의 압수수색 이후에 측근과 함께 한강공원에서 증거를 인멸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 씨에게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사서 건넸다고 특검에 털어놓은 서성빈 씨의 휴대전화도 온전치 않았습니다. 김 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걸로 의심받는 바로 그 전화기입니다. 특검에 불려나오기 불과 며칠 전에 해수욕장에 놀러 갔다가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서 씨는 YTN과 통화해서 원래 쓰던 게 반년쯤 전에 고장이 나 수리했고 선물 받은 새 휴대전화와 함께 쓰고 있었는데 바닷가를 거닐다가 이전에 쓰던 게 완전히 망가졌다고 했습니다. 증거를 없애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앞서 김 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이른바 문고리로 불리는 유경옥,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수사 전후로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걸 파악했습니다. 김 씨 자신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휴대전화를 초기화했고 수사기관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김 씨의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제출한 방대한 의견서에 증거인멸 우려 근거로 이런 내용을 상당 분량 담았고 김 씨는 구속됐습니다. 특검 문턱에서 유독 부서지고 고장나고 삭제되는 순환을 당하는 휴대전화들. 정말 우연인지
아니면 주인들이 죄를 숨기려고 일부러 그런 건지 특검 수사 결과와 함께 진실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내란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세 번째로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범죄가 중대하다고 보고 이르면 주말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화요일 16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받았던 한덕수 전 총리가 세 번째 조사를 위해 내란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고생 많다고 짧게 답했던 사흘 전과 달리 이번에는 시종일관 침묵을 지켰습니다. 내란 공모 방조 의혹 여전히 부인하십니까?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문건 직접 받으신 겁니까? 진술 변화 이유 궁금합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과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과정,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등 제기된 혐의 전반을 캐물었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며 불법 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등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가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거짓 진술 정황이 드러난 것도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요소입니다. 그간 한 전 총리는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나와 계엄 선포문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증언해왔는데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 최근 조사에서는 이를 뒤집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한 전 총리가 책임을 면하려 위증한 거로 의심하는 특검팀은 내란 공범 또는 방조 혐의를 적용해 이르면 주말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CCTV 자료 제출 요구를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3대 특검 대응특위 전현희 총괄위원장은 어제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법사위에서 오는 26일 전후로 CCTV 자료 제출 요구안 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CCTV 영상과 바디캠 영상을 우선 요구하고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에어컨 이용이나 휴대전화 반입 등 여러 특혜 의혹도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체포 당시 영상을 국민에게 공개할지는 열람한 뒤에 판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주말과 휴일에도 불러 내란 관여 의혹 수사를 이어갑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어제 브리핑에서 노 전 사령관을 오늘과 내일 연이틀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자주 찾았던 점집의 무속인도 조사한 특검은 현역 군 관계자들과의 접점이나 접촉 시점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선 노 전 사령관 스스로 소유권을 인정한 만큼 필체 대조 작업은 진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1차 투표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국 결선까지 가게 됐습니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결선에선 반탄 후보 맞대결이 성사됐는데 최종 당대표는 오는 26일 결정됩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4파전으로 치러진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찬탄 대 반탄, 치열한 구도가 이어졌습니다. 팽팽한 2대2 대치 속 결국 본경선에서 득표율 50%를 넘는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서 승부는 한 차례 더 이어지게 됐습니다. 김문수, 장동혁 두 반탄 후보 간 양자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싸워 이길 당대표, 당원들을 지킬 당대표, 이재명 독재를 물리칠 당대표는 저 김문수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낡은 투쟁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새로운 투쟁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그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경선 순위와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찬탄 당권주자들이 나란히 고배를 마시게 된 셈인데 당대표와 함께 지도부를 꾸릴 최고위원 구성도 강성 지지층 표심이 크게 작용한 모습입니다.
현역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신동욱 의원이 큰 격차의 최다 득표로 수석 자리에 이름을 올렸고 반탄 김민수, 김재원 후보도 지도부 입성을 확정지었습니다. 친한계도 일부 포진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한동훈 전 대표 경선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양양자 후보가 여성 최고위원에 선출됐고 박빙 승부를 벌인 청년 최고위원 선거에선 막판 찬탄 단일화에 성공한 우재준 후보가 가까스로 반탄 손수조 후보를 꺾고 당선됐습니다. 최종 당대표는 1대1 토론을 거쳐 이틀간 진행되는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오는 26일 결정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방송 3법 입법을 완료한 더불어민주당은 이어지는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더 강해진 상법 개정안도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방침이지만 법안 처리는 시간 문제라는 전망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방송 3법 가운데 마지막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EBS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여당 의원석에서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옵니다. 법안은 EBS 이사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와 시청자위원회, 학계 등으로 다양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던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료되자 법안 처리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로써 앞서 윤석열 정부 거부권 행사로 2차례 폐기됐던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등 방송 3법 입법이 모두 마무리된 겁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은 3개월 안에 이사를 새로 구성하고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새 사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보도 전문 채널은 보도 책임자를 임명할 때 보도국 종사자 과반의 동의도 얻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정치 권력의 방송 개입을 막는 첫걸음이라며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이 노조 권력에 예속될 수 있는 방송장악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방송장악법은 공영방송의 이사진, 사장, 보도책임자 등등 모든 인사에 언론 노조의 개입을 확대하는 법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단계로 방통위 개편이나 새 기구 신설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방송 3법 통과를 끝까지 지켜봤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남은 임기를 마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방송 3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상화돼야 작동이 시작됩니다. 이 또한 차질 없이 꼼꼼하게 이제 민주당은 오는 25일까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 등도 처리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필리버스터 대치를 예고했지만 민주당은 살라미 전술을 반복해 펼칠 예정입니다. 거대 의석을 등에 업은 여권의 법안 처리는 무난하게 이뤄질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사로 사면 복권된 이후 공개적으로 광폭 행보를 보이자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어제 BBS 라디오 방송에서 최근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인 것과 관련해 조 전 대표 사면이 결정적이진 않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최초 사면 복귀한 정치인인 만큼 조금 신중한 행보를 하는 게 좋겠다는 기대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MBC 라디오에서 조 전 대표가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자신의 사면 영향이 n분의 1이라고 한 발언을 두고 당내에서 불편해하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득구 의원은 개선 장군처럼 출마 선언 등의 메시지를 내는 건 혼란스럽다며 대다수 국민도 비슷한 생각일 거라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파월 의장이 정책 기조 변화로 신중히 접근하겠다며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치솟으며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경제정책 최대 연례 행사인 잭슨홀 회의 연설에 나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정책 기조 변화 신호를 보냈습니다. 실업률과 다른 노동시장 지표들이 안정적이어서 신중히 접근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And the stability of the unemployment rate
and other labor market measures allows us to proceed carefully as we consider changes to our policy stance. 물가 위험은 상방으로, 고용 위험은 하방으로 기울어져 있는 도전적인 상황이라고 짚으며 연준의 두 목표가 긴장 관계에 있을 때는 양측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반기 성장률이 1.2%에 그치며 지난해 절반에도 못 미쳤고 성장률 둔화로 지난 석 달간 일자리 증가도 지난해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표도 인용했습니다. 성장률과 고용에 방점을 찍으면서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This unusual situation suggests that downside risks to employment are rising. And if those risks materialize, they can do so quickly in the form of sharply higher layoffs and rising unemployment. 파월의 입에 주목해온 시장의 관심은 벌써 금리 인하 시기와 폭에 관심이 쏠립니다. 당장 다음 달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0.25%포인트씩 내리는 베이비 스텝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일주일 내내 보합세를 이어온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일제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달러 가치는 급락해 원달러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크게 하락하며 1,380원대 초반으로 밀려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연준의 리사 쿡 이사의 부동산 담보대출 사기 혐의를 이유로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What she did was bad, so I'll fire her if she doesn't resign. 기준금리 동결에 표를 던진 이사 해임을 압박하며 다음 달 연준의 금리 인하를 더욱 강하게 압박하고 나서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제재하는 차원에서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계기로 미국과 인도의 관계가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인도는 보란 듯이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고 오랜 낭숙이었던 중국과도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27일부터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인도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25% 상호 관세까지 더하면 인도산 제품의 관세율은 50%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러시아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에 대한 제재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인도가 불공정하다며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China buys much more crude oil from Russia than India buys, right? But for China, the duty is 30%, and for India, the duty is 50%. What's the logic? 그러자 미국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나서 공개적으로 인도의 원유 산업 구조를 저격했습니다. 원래 러시아산에 많이 의존했던 중국과 달리 인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수입을 급격히 늘렸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인도 정유사들이 값싸게 수입한 원유를 정제해 유럽과 아시아에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hey are just profiteering. They are reselling. They've made $16 billion in excess profits. 인도 언론들에선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국제유가의 급등을 막으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인도 정부는 보란 듯이 러시아와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잠시 중단했던 원유 구매도 재개했습니다. И у нас обоюдная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ость в том, чтобы реализовывать совместные проекты по добыче энергоносителей, в том числе. 오랜 낭숙이었던 중국과도 5년 만에 국경무역을 재개하고 직항편을 운영하기로 합의하는 등 바짝 밀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하순에 예정됐던 미국 무역협상단의 인도 방문이 취소되면서 조기의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때 회담 결렬을 이끈 주역으로 꼽혔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자택을 미 FBI가 압수수색했습니다. 반 트럼프 인사가 된 볼턴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TV를 보고 알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의 집에 상자 여러 개를 들고 들어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압수수색을 보고받지 못했다며 이번 수사에 거리를 뒀습니다. No, I don't know about it. I saw it on television this morning. I'm not a fan of John Bolton. He's a real sort of a lowlife.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지난 1월 20일 행정명령을 통해
볼턴을 포함해 전직 정보 당국자들의 비밀 취급 권한을 취소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압수수색이 볼턴 전 보좌관이 기밀 정보를 가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는데 정치 보복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Based on the information I've got, this looks like it's very much in line with the other acts of political retribution and vengeance exacted against Bolton.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집권 1기 때 백악관의 대표적 대북 강경파로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의 주역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자신의 회고록에서 북한의 단계적 핵 폐기 제안을 거절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하게 조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로도 대외 정책에서 초강경 노선을 고수하다가 7개월여 뒤에 경질됐습니다. 볼턴이 반 트럼프 인사로 변신한 것은 쫓겨난 다음 해에 낸 회고록 때문입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정상회담은 외교가 아닌 TV쇼였다고 비판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재선 승리 지원을 간청했다는 등의 폭로를 담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볼턴이 국가 기밀 정보까지 공개했다면서 회고록 출간을 막는 소송을 냈지만 당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결과는 푸틴 대통령이 원하는 그대로였습니다. 푸틴은 노벨 평화상에 집착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손쉽게 요리하며 모든 숙제를 우크라이나와 유럽에 떠넘겼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에 이은 유럽 정상 7명과의 다자 회담에 앞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Yeah, I think to set up a trilateral, you know. So, and where do you want to do? I think he wants to make, you know. I think he wants to make a deal for me. You understand? I think it's great. 종전 협상을 통해 노벨 평화상을 기대하고 있는 트럼프에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던진 미끼입니다. 트럼프는 푸틴과의 정상회담에서 휴전이 선행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모두 버렸습니다. 푸틴은 트럼프가 마련해준 자리를 통해 국제 무대에 화려하게 복귀하며 실속을 챙겼습니다. I think it'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for Vladimir Putin, this summit was not about making peace in Ukraine. It was about making peace with the United States or maybe just with Donald Trump. 트럼프는 푸틴이 주장한 평화협정 방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도 사실상 유럽에 맡겼습니다. He clearly does not have a very deep understanding of history of relations between Russia and Ukraine, of history of violated agreement, of promises that were broken by Russia, or maybe he doesn't really care about that much. 미국의 압박에서 벗어난 푸틴은 또 시간 끌기에 나섰습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와의 정상회담은 전문가급부터 시작해 단계를 거쳐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푸틴은 회담 장소로 우크라이나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스크바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군사적 우위에 있는 러시아는 지금 상태가 지속될수록 더 많은 점령지를 확보할 수 있고 우크라이나는 협상력이 약해집니다. 앞에선 찬사를 보냈지만 유럽 정상들도 트럼프가 내놓은 협상안에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노벨 평화상에 집착하는 트럼프를 러시아의 강경 입장을 갖도록 설득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았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드루즈바 송유관을 드론으로 공격해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에 대한 원유 공급이 닷새간 중단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 드론 부대 지휘관 로베르트 브로브드는 현지 시간 21일 밤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 브리안스크주 서부에 있는 우네차 원유 펌프장을 공습했다며 연료 탱크가 질비한 시설이 화염에 휩싸이는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우네차 펌프장은 옛 소련 시절부터 운영된 드루즈바 송유관의 핵심 시설로 이 송유관은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사이를 잇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원유를 독일에, 러시아산 원유를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에 공급합니다. 드루즈바 송유관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공습은 지난 18일에 이어 이번 주에만 두 번째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신월여의 지하도로를 달리던 차에서 불이 나 지하터널 안을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연기가 가득 채웠고 양방향 진입도 통제됐습니다. 어젯밤에는 강릉 모텔에서 난 불로 투숙객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밤 사건 사고 오승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터널 안에 있는 한 승용차 보닛에 불이 붙었습니다. 곧이어 터널 안은 뿌연 연기로 가득 차고 소방차들이 현장에 도착해 진화에 나섭니다. 화재 난 곳을 봤는데 연기가 아주 뿌해가지고 전혀 차는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새벽 0시 40분쯤 서울 신월여의 지하도로 인천 방향을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고 소방당국은 30여 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이곳은 신월여의 지하차로로 들어가는 진입 지점입니다. 불은 꺼졌지만 아직 내부가 연기로 가득 차 경찰이 양방향 진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밤늦은 시각 집으로 향하던 시민들은 통제가 해제되기까지 2시간 반 동안 불편을 겪었습니다. 건물에선 연기가 피어오르고 소방관들이 사다리에 의지한 채 건물 안으로 진입을 시도합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에 있는 한 모텔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이 모텔에 있던 사람은 투숙객 26명과 직원 2명 등 모두 28명. 대부분 무사히 대피했지만 투숙객 59살 남성 1명이 숨졌고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서울 창동역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70대 여성 A씨가 버스에 깔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A씨는 왼쪽 다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에 제보한 시민은 A씨가 버스를 쫓아가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세곡동 화훼단지에서 큰 불이 나 비닐하우스 11동이 탔습니다. 또 주택가 화단에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하려던 40대 남성이 주민신고로 붙잡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새까만 연기가 하늘을 뒤덮을 듯 치솟습니다. 오후 2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있는 화훼단지에서 불이 난 겁니다. 비닐하우스가 밀집해 있어서 불길이 빠르게 번졌고 한때 가까운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누가 막 빵빵 터지고요. 주변 하늘이 그냥 까맣게 다 돼 있습니다. 그때도 한번 그렇게 놀란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낮에 그러니까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은 비닐하우스 11개와 차량 4대를 태우고 2시간 30여 분이 지나서야 진화됐습니다. 1시간쯤 뒤 마포구 도화동에서는 20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계단을 타고 연기가 빠르게 번지면서 주민 5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화재 경보 센서기를 보고 인지를 했습니다. 연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주택가 한복판 다세대 주택 화단이 움푹 파여 있습니다. 40대 남성 A씨가 약속된 장소에 마약을 놓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장에서는 액상 대마 28병이 발견됐는데 A씨는 수상하게 여긴 주민신고로 덜미가 잡혀 구속됐습니다.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해외 출장 경비를 부풀린 혐의로 안산시 의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안산시 의원과 공무원 20여 명은 지난해 5월 일본 출장을 다녀왔는데 국민권익위원회 점검 결과 이코노미석보다 수십만 원 비싼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것처럼 꾸민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또 경찰이 수사해가지고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사실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있겠죠. 경찰은 확보한 문건 등을 토대로 혐의 사실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인천의 한 변사 현장에서 사망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가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등 5명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오후 인천 만수동에 있는 빌라에서 50대 남성 A씨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씨가 출근하지 않자 직장 동료가 A씨의 집에 방문해 쓰러진 걸 발견하고 119에 신고한 겁니다.
소방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는데 경찰은 곧바로 사망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 있었지. 그 있었어. 나는 그러고 이제 보고 갔지.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20돈짜리 금목걸이가 사라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장에 최초로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형사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엔 A씨가 금목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후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가 촬영한 사진에선 목걸이가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두 사진을 찍는 사이 현장에 출입한 건 5명으로 남동경찰서 형사과 소속 2명과 인천청 과학수사대 직원 2명, 검시조사관 1명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형사들과 과학수사대원들의 도착 시간엔 30분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목걸이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경찰관들은 서로의 신체를 수색했지만 금목걸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금목걸이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등 5명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와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목걸이가 사라진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충남 태안군의 하간포 해수욕장 앞바다에서 튜브를 탄 엄마와 아들이 먼 바다까지 떠내려가 표류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이 동력 구조 보드를 이용해 40대 여성과 5살 아들을 구조했고 두 사람 모두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모자는 해수욕장 앞바다에서 튜브를 이용해 물놀이하다가 해상으로 떠밀려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태안해경은 현재 해수욕장은 폐장한 상태라며 물놀이할 때 안전에 더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을 맞이한다는 절기상 처서지만 전국은 여전히 펄펄 끓고 있습니다. 평일에도 계곡에는 피서객들 발길이 계속됐고 폭염 속에 가뭄이 심각한 강원도 강릉 지역에서는 제한 급수까지 이뤄져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영남의 알프스라 불리는 간월산 자락 계곡을 따라 복빛 물이 흐릅니다. 더위를 피해 계곡을 찾은 사람들이 얼음장 같은 물에 몸을 담그고 물놀이를 즐깁니다. 처사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오히려 더위가 기세를 더해가면서 몸을 식히려는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수영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나눠 먹으며 잠시나마 더위를 잊습니다. 같이 밥도 먹고 정말 좋습니다. 가족들하고 같이 있는 게 이런 기회가 자주 없거든요. 1년에 한 번인데 한 번 이런 계곡에 와서 같이 밥을 먹고 시원하게 수영도 하고 노니까 정말 좋습니다. 가뭄을 겪는 강원도 강릉 지역 주민은 말 그대로 최악의 여름입니다. 이미 제한급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9%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수도 계량기 50%를 잠갔지만 무더운 날씨 탓에 생활용수 사용량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저수율이 15%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여 더 강화된 제한급수와 농업용수 공급도 끊길 위기입니다. 가뭄으로 불을 마음 놓고 쓰지도 못하는 상황에 더위가 이어지면서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빨래하는 게 제일 불편해요. 씻고 빨래. 먹는 건 뭐 그래도 뭐 그런 대로 괜찮은데 우리는 환자가 있기 때문에 빨래가 제일 불편해요. 더위와 가뭄은 한동안 더 이어질 거로 예보된 상황. 이례적인 기상 상황이 이어지면서 주변의 생활 모습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지난해 녹조로 인한 조류경보 발령 일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었는데요. 올해는 상황이 더 심각해서 작년 같은 기간에 1.5배를 넘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먹는 물 관리를 위해 도입된 조류경보에 무섭게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데 정부 대책은 제자리 걸음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문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5월 낙동강 묽은메리 지점에 녹조가 확산해 올해 첫 조류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녹조 발생 역대 최악이던 작년보다 20여일 빨라서 올해도 심각한 상황을 예고했습니다.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YTN 확인 결과 지난 21일까지 전국 29개 조류경보제 운영 지점의 조류경보 발령 일수는 311일. 역대 최악이었던 작년에 같은 날 기준 201일을
100일 넘게 웃돌았습니다. 문제는 극한 더위가 이어지며 녹조 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는 점. 가장 심각한 곳은 낙동강입니다. 올해 발령된 조류경보 311일 가운데 87%가 넘는 272건이 낙동강에 집중됐습니다. 해마다 심한 녹조가 반복돼 환경단체들이 공기 중 조류 독소 우려까지 제기해온 지역입니다. 지난해 최악의 녹조를 겪고 올해 역시 이미 심각한 상황이 예고됐었지만 눈에 띄는 정부 묘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환경부 장관이 직접 녹조 대책 브리핑을 열어 기대를 키웠는데 낙동강의 조류경보 수질검사 방식을 개편한다는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녹조, 소위 조류경보제의 이 일종의 정보를 어떻게 취합하고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우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 임기 내에 녹조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거라며 연말까지는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가을 꽃게철이 돌아오자 대형마트가 치열한 할인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10원 단위로 깎아내리는 가격 싸움에 밥상 물가 걱정이었던 소비자들이 크게 반색했는데요. 매장이 열기 전에 줄을 서는 오픈런까지 벌어졌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형마트가 문을 열기도 전에 입구엔 벌써 긴 줄이 생겼습니다. 2달의 금어기가 끝나고 막 잡아올린 제철 꽃게를 할인한다는 소식에 일찌감치 오픈런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1인당 하나씩입니다. 원래 57,000원이었던 이 3kg짜리 꽃게 한 박스를 할인 행사로 2만 원 초반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당 3kg으로 수량을 제한했지만 끝없는 구매 열기에 그 많던 물량은 빠르게 돈이 나버렸습니다. 남편 오늘 휴가 내가지고 일부러 와가지고 근데 일찍부터 왔습니다. 엄청 싸다 그래서 어젯밤에 좀 설레가지고 얘기 많이 했어요. 간장게장에서 주변 나눠져서 인심 후하다는 소리도 듣고 올해도 계속 행사를 하면 몇 번 더 살 예정이에요. 제철 꽃게를 앞세운 대형마트 3사의 기싸움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100g당 900원대에 판매하고 있고 홈플러스는 780원으로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788원에서 한 차례 가격을 낮췄던 이마트는 쿠팡의 꽃게 대전 참전 소식에 다시 가격을 740원대까지 내렸습니다. 불붙은 할인 전쟁에 장바구니 물가로 한숨 짓던 사람들의 얼굴에도 모처럼 웃음이 번졌습니다. 꽃게를 저렴하게 사가겠는데 꽃게가 너무 살이 통통하게 진짜 알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구입하러 왔어요. 대형마트가 제철 신선식품을 미끼로 출혈 경쟁에 나선 건 온라인 업체에 빼앗긴 고객을 매장으로 불러오기 위한 카드로 보입니다. 서해안 선단 40척을 사전 계약하여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살아있는 활꽃게, 신선한 꽃게를 100g당 900원대에 올가을 꽃게 어획량은 최대 40%까지 늘어날 전망. 유통업계의 할인 경쟁 속에 다쳤던 소비자들의 지갑도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늦은 피서행렬은 이번 주말에도 이어지겠습니다. 아무래도 연일 계속되고 있는 무더위의 기세 때문이겠죠. 특히 토요일인 오늘은 최근 4주 대비 약 10만 대 가까이의 차량이 더 이동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최근 주말 강원권과 이어지는 노선들이 많이 혼잡했죠. 그 흐름은 이번 주말에도 계속될 텐데 서울에서 강릉까지는 최대 4시간, 양양까지도 3시간 40분가량이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한편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무려 2시간 넘게 사고 처리 중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순산터널 내부인데요. 2, 3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뒤쪽으로 짧은 구간이지만 차량들의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전에 위치한 팔곡분기점이나 매송 나대목 등을 통해 다른 도로로 우회하시는 편이 낫겠습니다. 현재 강원권과 이어지는 노선들은 정체가 조금씩 길어집니다. 오늘도 역시나 가장 먼저 정체가 시작된 노선은 52번 고속도로인데 원주 방향 초월 부근에서 짧게 밀리고 있고요. 60번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도 경기권 중심의 정체가 계속되고 있는데 당일부터 남양주 요금소까지 7km 구간 막혔다가 이후로도 가평 지역이죠. 서종 부근에서 다시 한번 속도가 떨어집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방향 용인휴게소 부근에서 3km 구간 답답한데요. 그래도 여기만 지나고 나면 강원권까지는 무난하게 도착 가능합니다. 전방 주시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오늘은 더위가 그친다는 절기 처서지만 폭염은 그칠 줄 모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 경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34도, 또 강릉과 대구가 36도까지 올라서 사람 체온과 맞먹는 찜통 더위가 예상됩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도 오는데요. 수도권과 강원도, 또 제주도에는 오전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조금 오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자외선과 오존 모두 강하겠습니다. 밤 사이에도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릉은 3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면서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청주가 26.2도, 서울 27.4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4도, 청주 35도, 대구 36도, 안동도 34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곳곳에 소나기가 오겠고 다음 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예보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